안녕하세요. 저는 2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남편과 많은 고민 끝에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새로운 지역에서 다시 시작을 하려다 보니 쉽지는 않네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곳에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보니 큰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분을 희생하면서까지 이사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제 위로 3명의 손이 동서들 때문인데요.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부터 여러 가지로 저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힘쓰는 일들에 대해서 열애를 하게 되자 본인들이 직접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면서 불만들이 쌓이기 시작했었죠. 저는 가족들끼리 그런 걸로 문제가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지만 손윗 동서들은 저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면 임신한 제가 안정을 취하기 위해 시모가 감싸고 돌면 저에게 많은 질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본인들도 임신을 했을 때 시모에게 대우는 다 받았을 텐데 왜 저한테만 유독 안 좋은 시선들을 보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리고 손윗 동서들은 가족들이 옆에 없고 며느리들만 모여 있을 때 저에게 더욱더 심하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임신했다고 해서 모든 일에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우리가 똑같은 길을 걸어왔었다는 거 몰라? 막내 동서면 눈치껏 행동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야. 어머님께서 동서 보고 쉬라고 얘기했다고? 그 말을 그대로 들어서야 되겠어? 우리가 보내는 시선이 어떤 의미였는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 밖에서 사회생활 안 해본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눈치가 없는 거야? 임신 초기에는 최대한 몸조심하는 게 좋다고 하셔서 저는 어머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한 것밖에 없는걸요. 그리고 방금 눈치를 주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차라리 눈빛으로 무언가를 말하지 마시고 시키실 일 있으면 직접 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그렇다고 제가 손 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이든지 도와드리려 하고 있잖아요. 그게 도와주는 거야? 지금 우리가 힘들게 음식하는 거 안 보여? 요즘 젊은 것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직성이 풀리나 봐. 나 때는 불만 같은 거 있어도 속으로 삭혔다고. 그런데 동서는 막내라고 아버님 어머님한테 온갖 이쁨 다 받고 있으니까 개념을 아예 상실한 것 같은데? 형님이 얘기하실 때는 무조건 토달지 말고 얘라고 하는 거야. 표현에는 자유가 있는 건데 왜 그런 걸 숨겨야 하는 건데요? 저는 오히려 할 말 못하는 형님이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걸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집안 싸움을 일으키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말은 하라고 입이 달려있는 거지.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당한 취급을 하신다면 저는 그에 따른 불만을 얘기할 거고 그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라면 저 또한 형님들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조선시대도 아닌데 무조건 얘라고 말만 듣길 원하시는 건 아니죠? 형님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 또한 할 말이 정말 많았지만 시부모님 앞에서 언성을 높이며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시댁 집안의 막내 며느리로 들어왔다 해서 먼저 고개를 숙이면서 형님들한테 굽신거리는 건 제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막내라고 기선제압을 하려는 건지 저를 말로 휘두르려 하는 모습들이 정말 보기 안 좋게 느껴지고 있었죠. 시댁에 먼저 들어온 사람들일수록 그에 따른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저를 발밑에 두고 부려먹을 수 있을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실망 또한 많이 했던 게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새 형님들이 저를 위아래로 훑으시더니 안 좋은 시선으로 불쾌하게 바라보았고, 시부모님께서 근처에 안 계실 때 큰형님은 제 위로 3명의 손이 동서가 있으니 정신적으로 버티기가 힘들 거라며 며느리로 들어오지 않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거라면서 저한테 겁을 주고 있었네요. 초면에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였지만 저는 형님들을 보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닌 남편 하나 보고 시집을 오는 거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그 말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분명 텃세를 부릴 거라는 걸 예상했고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손윗 동서들의 기가 상당히 세다는 걸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알 수 있었죠.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고 제가 두 눈으로 목격한 건 아주버님들이 잡혀 살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새 형님들이 집안을 휘두르며 서로 똘똘 뭉쳐서는 아주버님들이 길을 펴지 못하게 잡고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그런 걸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새 형님들이 워낙 뭉쳐서 행동하다 보니까 시부모님도 눈치만 보고 계셨죠. 하지만 저는 형님들의 성격과 반대되는 행동을 보이면서 원하는 대로 제가 따르지 않게 되자 그런 것들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손윗 동서들이 저를 잡아먹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었고 제 옆에는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걸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 새 형님들도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죠. 저에게 더욱더 압박을 가하면 저는 반대로 여우 같은 행동을 더 심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새 형님들은 저를 상당히 얄밉게 보고 있었네요. 동서, 가서 과일 좀 깎아와. 임신을 했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막내 동서가 깎아주는 과일 좀 먹어보고 싶네. 이거 어쩌죠? 제가 지금 아랫배가 뭉쳤는지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좀 누워있어야 할 것 같아요. 여보, 나 좀 방으로 들어가서 잠깐 쉴게. 오늘 은근히 긴장을 많이 했는지 배뭉침이 자주 생기네. 과일은 형님이 직접 깎아 드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해라. 원래 임신했을 때 몸에 물이 오면 배뭉침이 자주 일어난다 하더라. 그리고 스트레스가 안 좋으니까 불편하면 일찍 들어가도 된다. 괜히 오래 있어봤자 좋을 것 하나 없어. 초기가 제일 위험한 거야. 과일은 첫째 네가 깎아와도 되잖아.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예전에 제가 임신했을 때는 계속해서 움직여야만 뱃속의 아이도 건강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네가 살이 너무 많이 쪄서 그런 거지. 시도 때도 없이 누워만 있으려 했잖아. 임신 초기인데 먹고 자고밖에 더 했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하도 먹어대기만 하고 운동은 하지도 않아서 결국 출산하다가 체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재앙절개 했잖아. 하마터면 둘 다 위험할 뻔 했었다고. 시애미가 다 생각해서 하는 얘기를 네가 무시해놓고 왜 나한테 너무하다는 거야? 막내 며느리는 원래부터 몸이 약하다고 했으니까 최대한 조심시키려는 건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니? 어머님이 속고 계시는 거예요. 괜히 과일 깎고 싶지 않아서 저러는 거라니까요. 막내 동서가 얼마나 여우 같은데요. 너도 만만치 않았어.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생각 안 나? 온갖 꾀병 다 부리면서 집안 행사에는 최대한 늦게 도착해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온갖 잔머리는 다 부려놓고 그것 때문에 큰며느리랑 아마 대판 싸웠었지. 지금은 서로 똘똘 뭉쳐서 지내긴 하지만 예전에는 폭풍이 한번 휘몰아친 적도 있잖아.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너희들 하는 거 보면
초등학생 수준보다 못했었다. 이래도 막내 며느리한테만 문제 있다고 얘기할 거니? 너희들이 보는 시선과 내가 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야.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애들처럼 행동할 거니? 솔직히 막내 동서는 어머님 댁에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휴가를 온 것처럼 쉬고 있잖아요. 머리만 대면 잠드는데 그 모습이 저희가 봤을 때 좋겠어요? 제가 막내였을 때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다고요. 웃기고 있네. 네가 제일 심했어. 막내 며느리가 머리만 대면 잠드는 건 임신했으니까 당연한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너는 임신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우리 집에만 오면 잠만 퍼질러 자놓고 막내 며느리한테 그게 할 말이냐? 여기에서 잠이 제일 많은 게 너 아니야? 정신없이 밥 먹다가 갑자기 졸았으면서 누가 누구한테 잠이 많다고 하는지 모르겠네. 내가 봤을 때 우리 집안에 들어온 며느리 중에 막내가 제일 정상처럼 보이는데 쓸데없는 걸로 막내 잡을 생각하지 말아라. 새형님들이 하나같이 불만을 꺼내놓으면 시모가 대신해서 저를 막아주고 계셨어요. 정말 감사했었죠. 그런데 형님들의 과거를 들어보면 정말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개성을 가지고 있었죠. 새형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가려는 저를 노려보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형님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제가 따라가게 되면 이용만 당하게 되고 저를 만만하게 생각할 것 같아 확실하게 제 입지를 다지는 게 좋을 거라 판단했었습니다. 남편은 과일이 올라가 있는 접시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오더니 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이미 새 형님들의 성격들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에게 피해가 올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임신을 한 몸이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긴 했었지만 그래도 끌려다닐 마음은 전혀 없었네요. 그렇게 부산했던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 아침에 저도 묵묵히 형님들 옆에서 일손을 도우며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셋째 형님이 저에게 국자 하나와 그릇을 내어주더라고요. 그리곤 뒷마당에 가서 된장 좀 퍼오라고 시켰죠. 그 정도는 어려운 게 아니었고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뒷마당으로 가서 된장이 들어있는 장독을 열려고 한순간 미끄러지면서 발목을 삐끗하는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바닥을 자세히 보니 무언가 알 수 없는 미끄러운 게 바닥에 묻어 있었어요. 냄새를 맡아보는 순간 기름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제가 힘겹게 일어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넘어지면서 흙투성이가 된 모습을 마주하게 된 남편이 어떻게 된 거냐며 경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발목은 심하게 부어있는 상태였고 당장 병원으로 가봐야겠다며 저를 급하게 업었는데 주방에서 새형님들이 저를 째려보면서 아주 얄미운 미소를 띠고 있더라고요. 그때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시부모님께서는 저와 뱃속의 아이를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도움으로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고 인대가 늘어나서 한동안 깁스를 해야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는데 발목에 깁스를 한 모습을 본 시부모님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새 형님들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지. 임신했다는 걸 착각이라도 했던 거야? 어떻게 거기에서 넘어질 수가 있는 거지? 제가 일부러 넘어졌다는 건가요? 셋째 형님이 된장 좀 퍼오라고 시켰잖아요. 그런데 장독대 앞에 기름칠이 칠해져 있었다고요.
어머, 그래서 지금 그걸 내 탓으로 돌리는 거야? 그런 건 동서가 조심했어야지. 괜히 일하기 싫어서 핑계 대는 건 아니고? 그렇잖아도 내가 가봤는데 넘어질 만한 건 아무것도 없던데? 된장 좀 퍼오라는 게 그렇게 싫었어? 이참에 일부러 넘어져서 앞으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겠다는 거잖아. 동서가 말했던 기름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던데? 내 말이 틀렸으면 가서 직접 확인해 보라고. 어머님, 막내 동서가 임신 핑계론 한계가 있으니까 일부러 발목까지 접질린 거라고요. 혹시 알아요? 발목 접질린 것도 거짓일지도 모르죠. 서방님이랑 둘이서 짜고 친 연기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셋째 형님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당장 뒷마당으로 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렇게 온 가족 모두가 뒷마당으로 가게 되었는데 장독 앞에는 충격적이게도 바닥에 기름칠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조금도 미끄러질 수 없이 깨끗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새형님들이 바닥에 묻어있던 기름을 지웠다는 걸 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셋째 형님은 더욱더 큰 소리치면서 자기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다며 그동안 저에게 쌓였던 불만들을 한꺼번에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남편과 시부모님은 저를 믿어주셨지만 새형님들은 계속해서 저를 압박해 나가고 있었죠. 어머님, 이래도 막내 동서 편만 들어주실 거예요? 이거 봐봐요. 얼마나 여우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동서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나중에는 저희 머리 위로 기어오를 거라니까요. 확실하게 혼 좀 내주세요. 제가 왜 이런 걸로 쓸데없이 거짓말을 하겠어요. 형님들이 저를 그동안 안 좋게 생각해서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계획한 거 모를 줄 알아요? 그리고 정말 웃긴 게 장독 앞에만 깨끗하게 청소를 하셨네요. 이왕 하시는 거 주변까지 깔끔하게 청소를 하셔야지 의심이 안 가죠. 제가 넘어진 부분만 너무 깨끗하게 닦아 놓으신 거 티나지 않나요? 그만들 해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우면 더 이상 서로 모이지도 말자. 새형님들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무서울 정도로 노려보고 있었고 저 또한 그런 형님들한테 절대 밀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앞으로 넘어졌다면 뱃속에 있던 아이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새형님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절대 그냥 넘어갈 생각은 없었네요. 결국 그날은 더 이상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남편과 저는 일찍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남편은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받은 만큼 돌려줘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넘어간다면 본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면서 저를 더 막대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웠고 다음번에 시댁에 가게 됐을 때 새형님들의 실체를 꼭 밝혀내길 결심하게 되었죠. 몇 달의 시간 동안 저는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면서 다쳤던 발목을 다시 회복시켰고 다가온 명절에 정상적으로 걸어서 시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미 새형님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주방에서 웃고 떠들면서 음식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부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저는 남편과 함께 방에 들어가 짐을 풀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형님들은 저를 보자마자 침묵을 유지하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둘째 형님이 저보고 가까이 오라며 손짓을 하고 있었네요. 그리곤 임신한 귀한 몸이니 최대한 편하게 음식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며
재료 손질을 하라고 마늘과 양파를 한 무더기 안겨주었고 새형님들의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손질하라며 주방에서 내쫓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참을만 했어요. 몇 달 만에 시댁에 온 거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실로 나와 마늘과 양파를 다듬고 있는데 눈이 맵긴 했지만 참을만 했고 제가 혼자서 재료 손질을 하고 있자 시부모님과 남편이 옆에서 일손을 도와주었네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첫째 형님이 뭐가 또 불만인지 시모께 재료 손질 도와주었다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시모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재료 손질을 하셨네요. 첫째 형님은 저를 도와주고 있다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는지 계속해서 궁시렁거리며 형님들과 험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 좋은 말들이 거실에까지 들려오자 남편이 참다 못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가려 하길래 남편의 손을 잡으며 일단 참으라고 신호를 주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한 가족이 되었으면 서로 헐뜯지 말고 잘 지내야 하는데 어떻게 다들 똑같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저를 보면서 고생이 많다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작된 안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설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 얼굴을 마주보며 식사를 하고 있던 그때 밥상 앞에서 셋째 형님의 한마디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어머님, 이제 막내 동서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니까 일 좀 시켜도 되죠? 그때는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저 임신했을 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요. 오늘은 동서도 똑같이 일을 시켜야 되겠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동서를 너무 감싸고 돌수록 저희는 어머님한테도 안 좋은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너희들은 왜 막내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한달인 거야? 텃세 부리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지금까지 버릇없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머리 숙여 사과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키는 거 토들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평화가 찾아올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세요. 저희는 셋이서 똘똘 뭉쳐 지내는데 막내 동서만 차별을 한다는 건 그만큼 저희와 동서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닐까요? 어느 쪽이 잘못된 것 같으세요? 동서가 저희 집 식구가 되기 전에는 어땠는데요? 평화롭지 않았나요? 그런데 지금 집안 꼴을 보세요. 동서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말이 아니에요. 스트레스는 또 얼마나 많이 받는 줄 아세요? 어머님이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막내 동서를 잡아주셔야 저희가 교육을 똑바로 시킬 수 있는 거라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건 아니죠? 누가 더 많은 피해를 볼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 저만 정상이고 형님들이 비정상 같은데요. 그 말에 책임들 질 수 있으세요? 뭘 믿고 그리 자신만만하신 거예요? 어머,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어디서 형편없는 집안이 굴러 들어와 놓고 지금 우리 보고 비정상이라는 말이 나와?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막내면 막내같이 굴어야지. 어디서 맏며느리로 행동하려 들고 있어? 동서가 이래서 혼나는 거야. 셋째 형님은 시부모님 보는 앞에서 자기 앞에 있던 국그릇을 제 얼굴에 던져 부어버렸어요. 다행히 대화를 주고받는 동안 어느 정도 식었는지 크게 뜨거운 건 아니었지만 저희 엄마가 명절날 시댁에 인사드릴 때 입고 가라고 사주셨던 인부복이 전부 다 망쳐버리자 더 이상 새형님들을 사람으로 상대하는 건 안 될 것 같아 숟가락을 든 뒤
새형님들한테 나이를 먹었으면 어른답게 행동 좀 하라고 한 대씩 쥐어 막으려는 순간 시모가 제 숟가락을 뺏으시더니 직접 형님들을 훈계하셨네요. 새형님들의 머리를 강타한 순간 숟가락은 휘어졌고 머리를 맞아서 고통스러운지 비명을 지르며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남편이 밥상 위에 캠코더를 올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적이 흐르더니 모두들 캠코더에 집중을 했고 저는 오늘만큼은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지만 형님들이 시부모님 앞에서 보인 행동들과 제가 받았던 상처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다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캠코더의 화면에 새형님이 나오는 순간 셋 다 모두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이번 명절에 버릇없는 막내 동서를 아주 골로 가게 만들어야 되겠어. 함께 동참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건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다 정말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저번에도 솔직히 너무 위험했었다고요. 다행히 뒤로 넘어져서 발목만 다친 거지. 앞으로 넘어졌다면 유산됐을 수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방금 형님이 말한 계획은 그때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게 뻔한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나중에 저희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려고요. 저는 너무 걱정이 돼서 이번 일은 함께하지 못할 것 같아요. 형님이 막내 동서를 얼마나 마음에 안 들어 하는지는 알겠는데요. 만약에 이런 계획이 저희가 했다는 게 밝혀지기라도 한다면 그땐 오히려 저희 앞날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최대한 좋게 말로 풀어서 막내 동서를 우리 편으로 만들면 편하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건 중범죄에 속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계획이라 너무 불안해요. 여기서 지금 우리 말고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안심해도 된다니까. 막내 동서가 목에 힘주고 다니는 꼴을 계속해서 보겠다는 거야? 나는 절대 그 꼴 못 본다고. 내가 왜 이번 여행 계획을 세웠는데 절대 우리가 했다는 걸 모르게 철저하게 준비할 거라니까. 어차피 동서들은 나와 함께 한 배를 탄 사이 아니야? 나랑 등 돌릴 거야? 그런 거 아니면 이번 계획은 조용히 따라오도록 해. 일단 셋째 동서가 함께 모여 밥을 먹을 때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어. 그럼 내가 그 분위기를 더욱더 고조시키다가 몸싸움을 벌일 거고 둘째 네가 나한테 갑자기 화를 내면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 다음에 동서를 데리고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면서 밖으로 나가서 뒷마당 산책길로 함께 걸어가. 최대한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말들로 상황을 만들어 가다가 내가 설치해두었던 목적지까지 끌고 가는 거야. 그리고 막내 동서가 그걸 밟는 순간 우리의 계획은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겠지만 증거도 없을 뿐더러 느낌적으로만 인지하고 있겠지. 결국 알아서 고개를 숙이게 될 거고 앞으로 저런 꼴도 보기 싫은 모습은 두 번 다시 안 봐도 되는 거라고. 시부모님은 새 동서의 계획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셨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첫째 형님이 손을 부들부들 떨더니 옆에 앉아있던 큰 시숙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둘째, 셋째 형님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첫째 형님은 큰 시숙한테 어떻게 된 거냐며 소리치고 있었네요. 첫째 형님이 큰 시숙의 뺨에 손을 올려 붙인 이유는 캠코더에 찍혀있던 모습을 담은 사람이 큰 시숙이었어요. 막내 동생인 저희 남편과
제가 불행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는지 저희만 빼고 새 형님의 집안끼리 여행을 갔을 때 이런 계획을 듣게 된 큰 시숙이 캠코더로 전부 다 촬영해 놓으셨던 거네요. 시숙은 첫째 형님 몰래 저희 집으로 찾아와 캠코더를 건네주시면서 도저히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며 결혼 생활에 대해 후회를 하셨어요. 저희는 정말 큰일을 당할 뻔했지만 큰 시숙의 옳은 결정에 사고를 면할 수가 있었죠. 시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캠코더에 찍혀 있는 내용대로 뒷마당에 연결되어 있는 산책로를 걸어가 목적지에 도착을 하니 동물을 잡는 덫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밟게 된다면 아마 제 발목에는 평생 장애가 생기게 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엄청난 고통으로 인해 유산까지 될 수도 있는 엄청난 일을 첫째 형님이 꾸미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제가 자기 멋대로 부릴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이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르려 했다는 거에 엄청난 소름이 온몸을 감싸고 말았네요. 둘째, 셋째 형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며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첫째 형님은 저에게 절대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며 이성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결국 세 형님들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런 끔찍한 일을 계획했다는 거에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된 큰 시숙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주버님은 현재 별거 중인 상태라고 하네요. 모든 걸 계획한 첫째 형님과 그 뒤를 도운 형님들은 저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어도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법적 처벌은 면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셋째 형님은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는 바람에 아이들을 봐서 용서를 해드렸지만 첫째 형님은 끝까지 자존심을 굽히지 않으시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진행하게 되었네요. 그날 이후 6개월의 형을 살고 나온 첫째 형님은 저희 가족 앞에 또다시 모습을 나타내었어요. 자기가 받았던 상처에 대해 똑같이 돌려주겠다며 또 한 번 난리를 치길래 접근 금지 신청을 하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번 다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네요. 한 번만 더 저희 집안에 해를 가한다면 그땐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올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가족분들과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글쓴이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시기 좋게도 큰 굴곡 없이 살아왔어요. 절 너무 예뻐하는 부모님과 함께 다복한 가정에서 살아왔고 성인이 되어서는 절 많이도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죠. 진짜 다행히도 시부모님 또한 정말 인자하시고 늘 저를 예뻐해 주시는 분들이라 시집살이 같은 것도 전혀 없이 지내왔어요. 하지만 단 하나 단점이라면 모든 것에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만 하고 살아온 저와는 다르게 늘 불평불만이 가득한 형님으로 인해 제 결혼 생활은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극도로 예민한 형님 때문에 시부모님 또한 눈치를 많이 보셨거든요. 아주버님과 남편의 나이 차이가 조금 나다 보니 형님과도 당연스레 나이 차이가 났고 형님에겐 이미 초등학생인 딸이 있었어요. 동서는 좋겠어? 서방님이 그렇게 다정하니깐 정말 무슨 복인가 몰라. 동서 같은 팔자도 없을 거야. 내 팔자야. 일찍 시집와서 애 낳고 살리 말이야. 이렇게 쭈그렁 방탱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래도 서방님 나한테 참 다정했는데 이제 동서랑 결혼했으니 뭐
나한테 다정한 건 글렀겠지. 아유, 부럽다, 부러워. 서방님 같이 잘생긴 사람이랑 결혼도 하고 말이야. 아, 이해가 다정하긴 하죠. 그래도 아주버님도 다정하신 편이잖아요. 형님한테도 자상하게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이 때문에 그렇지. 외모로 보면 아주버님이 정말 잘생기신 얼굴이죠. 형님도 아름다우시고요. 좋게 생각하세요. 에휴, 서방님만 하겠어? 동서는 뭘 몰라. 동서같이 굴곡 없이 자란 사람들이 뭘 알겠어? 에휴, 내가 서방님 같은 사람을 만나서 살아야 하는데 하필이면 저렇게 무뚝뚝한 인간을 만나가지고 나 원참 내 신세만 망쳤네. 아우 짜증나. 에이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주버님이 얼마나 성실하시고 가정에 충실하신데 섭섭하시겠어요. 형님은 늘 저를 만나면 아주버님 뒷담화를 하며 저를 부러워하였어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본인의 신세 한탄하기에 바빴어요. 그런 형님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슬아의 어여쁜 딸을 두고 사는 부부인데도 늘 못마땅하다는 듯이 얘기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형님이 이해가 가지 않은 날들이었지만 곧이어 그 사실을 알고 왜 그토록 형님이 저를 만날 때마다 제 남편을 들먹이면서 저를 부러워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이해가 가는 건 아니었지만 말이죠. 형님은 항상 만날 때마다 늘 신세 한탄만 하시더라. 솔직히 아주버님 정도면 정말 괜찮지. 직업 탄탄하겠다 성실하시고 가정에 충실하시기까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시길래 늘 나만 보면 그러실까? 가끔 보면 정말 이해 안 간다니까. 너무 일찍 결혼하셔가지고 젊은 나날이 후회되나? 그래서 우리 보고 부러워서 그러는 건가? 하여튼 좀 특이하셔 정말. 아, 형수님, 나 결혼하기 전까지 매번 내가 이상형이었다고 늘 그러더라고. 뭐 연상인 남자는 처음 만나봤다나? 그 연상인 남자가 우리 형인 거고. 근데 처음엔 나도 그냥 나 기분 좋으라고 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맨날 들으니까 조금 소름 돋는 거야. 계속 이상형이다 어쩐다. 내가 도련님을 만났어야 했다.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점점 듣기 싫어지더라고. 어머, 진짜? 웬일이야? 난 정말 까맣게 몰랐네.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부럽다고 한 거구나. 자기가 이상형이니까. 근데 자기랑 형님이랑도 나이 차이 엄청나지 않아? 형님은 연하남이면 그저 좋은가? 진짜 특이하시네. 아주버님 섭섭하겠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신 만나기 전까지 계속 그랬어. 결혼하지 말라는 둥, 그 여자가 부럽다는 둥. 형이 불쌍하지. 형은 진짜 형수밖에 모르고 사는데. 형은 그냥 형수님이 장난치는 줄 알았을걸? 난 진짜 소름 돋던데. 그러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자기 만날 때마다 그랬다는 게 소름이 돋긴 하네. 진짜 쇼킹이다. 이제 다 이해가 가. 남편이 해준 얘기를 듣고 소름이 조금 돋았지만 그냥 그때까지는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이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형님네와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묘하게 형님이 하는 행동이 조금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진짜 아주버님에게 하는 거랑 제 남편에게 하는 게 정말 달랐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니 아주버님이 조금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서방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거 서방님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제가 살 발라드릴 테니까 밥 숟갈 들어보세요. 됐어요, 형수님. 형이랑 아름이 좀 챙겨주세요. 전 제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자꾸 저만 신경 쓰시니까 제하겠네요. 그래, 당신 종원이만 챙기지 말고 나 좀 챙겨라. 항상 보면 종원이만 챙기더라. 당신 남편은 나라고. 아무리 시댁 식구들이 좋아도 그렇지 남편만 하겠어? 아유, 이렇게 이 사람이 시댁 식구들만 챙긴다니까요. 아유 참, 고맙게도 말이죠. 당신은 알아서 잘 먹잖아. 그리고 아름인 꽃게 안 좋아해. 이 꽃게는 서방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그렇지. 아, 형님, 제가 이 챙길 테니까 형님 드세요. 형님도 밥 한 숟갈도 안 드시고 지금 계속 종원 씨만 챙기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 원래 동서랑 서방님 결혼하기 전까진 내가 서방님 다 챙겼어. 왜 이래? 참 새삼스럽게 그런다. 동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원래 내가 서방님 챙기는 건 어머님도 다 아시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내 행동 신경 쓰지 마. 서방님도 편한 누나다 생각하고 그냥 받으세요. 저 같은 형수님 없답니다. 제가 또 서방님 챙기는 거는 1등이니까. 딱 잘라 본인이 제 남편을 챙기는 것을 신경 쓰지 말라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거기서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기분은 나빴지만 참았어요. 남편도 엄청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았지만 아주버님을 보곤 참고 넘기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고 형님과 자주 만나게 될 때마다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 되도록 마주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만나면 자꾸 이상한 쪽으로 생각이 드는 것이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모두를 위해서 거리를 두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었거든요. 자기한테 그런 말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형님 진짜 이상한 것 같아. 그냥 되도록이면 좀 멀리 해야겠어. 그래, 당신이 그렇다면 그러자. 아, 나도 사실 불편해. 형 때문에 참는 거긴 한데, 너무 심하게 챙겨주니 부담스럽기도 하고, 거기다 대고 화내면 더 이상한 놈 같잖아. 되도록이면 마주치지 말자. 그게 속 편할 것 같긴 해. 그럼 형수님도 그만 하시겠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협의를 보았고 되도록 마주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전 임신을 하였어요. 임신을 했다고 하자 어머님은 너무 좋아하시며 축하를 해준다며 온 식구들을 모아 식사 자리를 마련하셨더라고요. 저도 형님네와는 자주 마주치지 않고 싶었지만 축하를 해주신다고 하니 좋은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렇게 식사를 했어요. 아가, 축하한다. 요즘 세상 너무 좋다. 임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성별도 나오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라니 너무 좋은데? 우리 집 태를 너네가 있는구나. 아유, 마음 같아선 그나기도 둘째나 가졌으면 좋겠는데 식구는 많으면 좋거든.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게요. 요즘엔 성별도 빨리 알려주시니까 물품 준비하기도 너무 좋은 거 있죠? 아, 어머님, 둘째라니요? 부담되게 그런 말씀은 왜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는 줄 아세요? 이 나이를 보세요. 둘째가 생기겠나? 아, 속 터져. 동서 축하는 하는데 저희한테 다시 한번 그런 얘기 하진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엄마가 그냥 말씀하신 걸 가지고 당신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그리고 나이가 뭐 어쩌고 저쩌지? 참나. 아, 내 말이 틀려? 당신이 서방님이랑 같냐고. 나이도 훨씬 많아가지고. 둘째는 무슨? 어쨌든 어머님 말 조심 좀 해주세요. 그래. 내가 둘째 내가 임신했다고 하니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만 너희한테 부담을 준 것 같네. 미안하다. 화 풀으렴. 형수님,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형 나이에 첫째 낳는 사람도 많은데요, 뭘. 그렇게 화내시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졌네요. 뭐 어쨌든 형수님도 기분 푸시고 오늘 좋은 날이니까 맛있게 식사하고 좋은 얘기만 나누도록 하죠. 둘째를 안 낳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을 생각하니 이런 말이 나와버렸네요. 이해하세요. 이게 현실인걸요. 제 임신 축하 자리에 시어머니의 바람 한 스푼이 이렇게 큰 파장을 몰고 왔어요. 형님은 제 남편이 화를 풀라고 하니 그제야 화가 풀린 것 같았고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하였습니다. 저 역시 민망 뻘쭘함에 조금 어이가 없었고요. 한참 밥을 먹고 과일을 깎고 있는데 형님이 부엌에 들어와 또다시 남편을 언급하며 부럽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서는 좋겠어. 서방님이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임신도 쉽게 되고 말이야. 게다가 아들까지 가졌다니. 네? 에이 뭐 성별은 딸도 좋죠. 전 형님이 부러운데요. 아름이 얼마나 예뻐요. 크면 완전 친구가 될 건데. 뭐니 해도 아들이 낫지. 난 둘째가 아들이란 보장만 있음 당장 낳는다 진짜. 하기엔 얘가 나이가 많아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서는 내 마음 정말 모를 거야. 아휴, 이런 게 우울증인가 싶은 게 요즘은 살맛이 안 나. 아주버님한테 고민도 털어놓으시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형님 마음도 많이 진정되실 거예요. 그리고 둘째가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때요? 형님 닮은 딸이어도 예쁠 거고 아들이어도 정말 멋있을 것 같은데 좋은 것만 생각하세요. 동서가 뭘 알아? 아마 서방님같이 멋진 분이랑 결혼하고 한 번에 아이도 갖고 여유 있는 친정에. 넌 내 마음 몰라. 우울증 얘기를 하길래 제 딴엔 공감과 위로를 해드렸지만 형님은 성에 차지 않았는지 홀랑 본인 할 말만 하고 부엌을 나가셨어요. 어이가 없었지만 원체 특이한 분이니 그러려니 하였답니다. 그러고 나서 전 아이를 낳았고 모두의 축복 속에 행복을 맞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제가 행복해짐에 따라 형님은 더욱더 우울해져만 갔어요. 참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동서는 좋겠다. 그렇게 예쁜 아들 낳아서 시부모님 사랑 독차지해. 서방님 사랑 독차지해. 나만 낙동강 오리알이네. 네? 아니, 형님은 아주버님이 계시죠. 그리고 시부모님은 지금 제가 당연히 아이를 낳았으니 관심이 저한테 쏠렸겠지만 아름이를 더 예뻐하시지 않을까요? 형님이 왜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이 집의 훌륭한 큰 며느리구만. 괜히 마음에도 없는 말 하지 마. 됐고, 나도 아들을 낳아보던가 해야겠어. 그래야 서방님이 축하한다고 말이라도 걸어줄지 누가 알아? 물론 시부모님도 장남의 아들이니 더욱더 예뻐하실 거고 노력이라도 해야지. 그리고 아들을 낳아야 아마 이 집 재산도 물려받을 수 있을걸? 아휴, 여러모로 동서도 참 망골땡인 인생을 사는 것 같네. 그런 건 아니죠. 형님도 아주버님에게 사랑 듬뿍 받으며 사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재산이야 어머니 아버님이 아직 건강하신데 그런 생각은 아직 해서 뭐하나요. 그래도 저한테 좋은 기운 받아가셔서 꼭 예쁜 아이 가지시길 바랄게요. 형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핀트가 정말 맞지 않다는 것을 여러 차례 느꼈고 이상하다고 많이 느꼈지만 별다른 방법은 없었답니다.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며 바쁘게 살아가던 어느 날
형님은 그토록 원하던 둘째를 갖게 되었고 아주버님과 형님 그리고 시부모님들 모두가 좋아하였어요. 저 역시 형님이 그토록 바라던 둘째를 바로 갖게 된 것을 너무 축하해 주었죠. 거 봐요, 형님.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축하드려요. 제 아들이랑 터울도 많이 안 나니까 아이들끼리도 너무 좋겠어요. 아름아, 너도 동생 생기니까 좋지? 우리 아름이 동생 둘이나 생겼네. 축하해, 아름아. 이제 아름이가 이 집 제일 큰 누나야. 저도 동생 생겨서 너무 좋아요. 제가 진짜 태어나면 엄청 잘해줄 거거든요. 누나 노릇은 잘해야죠. 믿어주세요. 이야, 아름이 많이 컸는데? 하긴, 아름이가 이제 초등학생 고학년이지? 어쨌든, 형수님, 축하드려요. 형도 축하해. 그래, 고맙다. 아유, 믿기지가 않아. 그렇게 노력해도 생기지 않더니. 그래도 생기긴 하네. 너네 형수가 앞으로 고생할 것 같아서 난 그게 더 미안할 뿐이지 뭐.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해. 늦은 나이인데 내가 많이 도와줘야지. 뭐, 그러시던지. 그래도 서방님한테 이렇게 축하받으니 너무 좋네요. 이제 우리 아이들끼리 털도 많이 안 날 텐데, 제가 서방님네 집에 자주 가서 동서랑 잘 지내야겠어요. 요즘 공동육아라는 말도 있잖아요? 괜찮지, 동서? 어머님한테 뭐 해달라고 할까? 내가 둘째 낳았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뭐라도 해주셔야지, 안 그래? 이 나이에 이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주책 떤다 또. 우리가 좋아서 낳았는데 왜 엄마 아빠한테 뭘 바라길. 그러지 마. 우리만 행복하면 되는데. 벌써부터 아들을 낳았다고 시부모님에게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형님이 당혹스러웠지만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했어요. 그리고 형님과 멀어지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저렇게 웃으며 말하는 통에 거절할 수 없었고 형님이 둘째까지 가진 마당에 당연히 아이 키우느라 우리에게도 관심이 줄어들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잘 지내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리고 형님은 출산을 했고 정말 바라시던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둘째를 낳고 싶은 마음을 먹은 지 8년 만에 얻은 금지옥엽 아들이었죠. 형님과 아주버님이 너무 좋아하니 저 역시 마음이 참 좋으면서 풍요로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귀한 아들 정말 잘 키울 거예요. 어떻게 얻은 내 아들인데. 아우, 내 아들이지만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 그러게요. 너무 예뻐요, 형님. 형님이랑 똑 닮은 것이 진짜 오목조목 잘생겼어요. 꼭 아이돌 시키면 되겠는데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아들은 엄마 닮는다는 말이 딱인가 봐요. 어쩜 형님 얼굴만 있고 아주버님은 하나도 없는데요? 참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엄연히 따지면 우리 집 대를 이을 아들이잖아. 뭐든지 아들이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 키울 거야. 집안 거덜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래도 당신 너무 고생했어. 늦은 나이에 애 낳는 게 쉬운 게 아니었을 텐데. 근데 재수 씨 말대로 내 얼굴은 어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잘생겼을 수가 있나? 그래도 내 아들이라서 그런가 진짜 잘생겼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아들 낳아줬으니 아파트 명의 내 이름으로 돌려놓고, 알겠지? 이 나이에 이렇게 아이 낳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어차피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출산 선물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돌려놔줘. 형님은 아이를 낳자마자 고생했다는 아주버님의 말에 아파트 명의 이전을 요구하였어요. 역시나 보통 분은 아니시다 생각이 들었고
그 일이 있고 나서 형님은 온 힘을 다해 둘째 육아에 힘썼습니다. 저희 아이와 나이 터울이 많지 않아 자주 왕래를 하였는데 어느 날 형님은 본인 아들이 속역류가 심해 개원햄에 있어서 살이 찌지 않는다고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 역시 같은 고민을 했던 터라 형님의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제가 했던 방법을 제시해 주었고 형님도 좋아하였어요. 형님, 사냥 분유 한번 먹여보세요. 저희 아들도 역류가 심하고 살이 좀 안 쪘는데 누가 추천해줘서 먹여봤거든요. 지금은 표준 몸무게보다 더 나가는 거 있죠? 형님도 무게 때문에 걱정되시면 한번 사냥 분유 한번 먹여보시는 게 어때요? 아, 이럴 게 아니라 제가 사다 놓은 게 있는데 한 통 가져가셔서 한번 먹여보세요. 애들 역류하는 거 너무 걱정이잖아요. 그래? 그럼 한번 먹여보지 뭐. 잘 먹일게. 그래도 같이 육아니까 너무 좋네. 이런 것도 공유하고 말이야. 난 완전 옛 시대에 머물러 있어서 뭐가 좋은지 잘 몰라. 옆에서 동서 덕분에 좋은 거 많이 배워갔네. 고마워. 그러게요. 이거 먹고 좋아져야 할 텐데. 저희 아이는 확실히 좋아져가지고 꼭 잘 맞길 바래야죠 뭐. 그렇게 형님에게 저희 아들이 먹는 사냥분유 한 통을 나눠주었어요. 그저 조카가 이것을 먹고 개원햄과 속역류가 좋아지기 바랄 마음뿐으로 말이죠. 그렇게 전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지냈는데 며칠 뒤 형님에게 화가 난 말투로 전화가 왔습니다. 다짜고짜 너무 화를 내셔서 저 역시 역정이 나더라고요. 이유 불문하고 바로 화부터 내니 저 딴에도 기분이 나빴거든요. 동서, 당장 우리 집으로 와. 기가 막혀서 정말. 이 전화 끊고 바로 안 오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얼른 와. 형님, 무슨 일이신데요? 아니, 자초지종을 말씀해 주셔야 저도 납득이 가죠. 무슨 갑자기 화를 내시면 제가 어떡해요. 자초지종? 얼른 우리 집으로 오라고. 뻔뻔한 게 아주 하늘을 찌르네. 와서 이유 들으면 되니까 당장 튀어와. 형님은 제 전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 기가 막히고 무작정 화를 내시는 형님에게 너무 화가 나서 당장 아들을 데리고 형님네 집으로 향했어요. 제 머릿속으로는 제 잘못이 전혀 떠오르지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도착을 해 아들을 바닥에 내려놓자마자 형님은 아무런 설명 없이 제 뺨을 내리치더라고요.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사준 사냥분유에 무슨 짓 했어?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된 줄 알아? 밤새 경기하고 발발 떨어서 응급실 갔다가 지금 입원해 있다고. 그 조그만 아기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우리 아들이 이 집안 장남의 아들이니 혹시 어머님이 재산이라도 우리 집 많이 물려줄까 봐 그런 건 아니야?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당신 진정해. 이 사람 말이 사실이에요? 이 사람 말은 재수 씨가 준 분유를 먹자마자 아들이 이렇게 됐다는데. 네? 무슨 말이에요? 천천히 얘기 좀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냥분유는 뜯지도 않은 건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보, 동서가 이렇게 은큼해. 동서가 준 사냥분유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이 왜 경기를 하겠어? 너 오늘 가만 안 둬. 8년 만에 얻은 금지옥엽 형님 아들이 경기를 일으키자 내 뺨을 날린 형님이었고 전 그 소리를 듣자 어안이 벙벙했어요. 제가 너무 어이없어하고 억울해하는 와중에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형님의 딸 아름이가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친 순간
집안은 아사리판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거든요.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본데. 난 다 알고 있었지. 네가 엄마야? 당신이 엄마냐고. 왜 작은 엄마한테 그래? 작은 엄마,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빠도 미안해.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빠랑 엄마랑 헤어질까봐 말을 못했어. 뭐? 아름이 넌 어른들 일에 끼지 마. 이게 어디서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못하고 지금 나서기에? 얼른 방으로 들어가. 아니, 아름이 말 들어봐야겠어. 당신이랑 아름이랑 완전 말이 다르잖아. 당신은 우리 아들이 재수 씨가 준 사냥분유를 먹고 그렇다고 하고, 아름이는 당신 때문이라고 하고, 아름이 말을 들어봐야 할 거 아니야? 아름이 네가 얘기해봐, 얼른. 엄마가 분명 준이 먹는 분유에 이상한 걸 넣는 걸 봤다고. 그거 먹고 준이가 병원에 간 거예요, 분명해. 저기 찬장 서랍에 있는 걸 탔어. 그리고 얼른 감췄고. 준이가 아파하는 걸 보고 나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 한두 번이 아니야. 아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입이 안 떨어졌어. 혹시라도 우리 가족 어떻게 될까봐. 근데 준이 이렇게 아파하니까 말해야 할 것 같아. 엄마 사실대로 얘기해. 엄마가 준이 분유에 뭐 이상한 거 넣었잖아. 그거 먹고 맨날 준이는 잤다고. 그리고 곧이어 아주버님은 서랍장을 다 뒤졌고 거기에서 수면제가 대량 발견이 되었어요. 아이가 먹는 분유에 수면제를 타서 늘 재워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본인은 매일매일 밖으로 나돌았다는 게 아름이의 말이었습니다. 항상 엄마가 뭘 타는지 궁금했었는데 어느 날 그걸 먹자마자 경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조카는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아들한테 수면제를 먹이고 외출을 해?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저 갓난쟁이가 뭘 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웃기지 마. 아름이 너 거짓말 할래? 작은 엄마가 준 분유 먹고 그런 거잖아. 그리고 그건 유산균이었다고. 수면제가 아니라. 똑바로 말해. 너 아름이 말이 다 사실이야? 요 근래 하도 밖으로만 나돈다 했지. 이 수면제는 그럼 뭐야? 맞잖아. 엄마 맨날 아기 잔다고 나갔잖아.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엄마도 아니야. 넌 엄마도 아니라고. 아주버님과 딸아이의 말에 궁지에 몰린 듯 한참 머리를 굴리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결정타를 날려버렸고 그 말에 형님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야 말았어요. 그리고 형님의 말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따름이었답니다. 정말 정신병자 그 자체였어요. 워낙에 잘생기고 어린 남자를 좋아하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이 가장 와닿았어요. 그럼 경찰에 넘기죠. 조사해보면 알겠죠. 이 분유에 제가 뭔 짓을 했는지. 기막혀. 그러고 내 뺨을 쳐? 당신이 인간이야?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모자라 뻔뻔하게 뺨까지 날리다니. 그냥 경찰 불러요. 전 쫄리는 거 전혀 없으니까. 그래, 경찰 불러. 당신도 그렇게 당당하면 경찰이 와서 조사하는 것쯤이야 아무렇지 않겠지. 만약 아름이 말이 사실이면 당신 절대 가만 안 놔둘 줄 알아? 어떻게 우리 준이한테 수면제를 타먹일 생각을 해? 진짜 기가 막힌다. 정상이 아니야. 결국 조사가 이루어졌고
형님은 그때서야 아차 싶었는지 모든 걸 실토했어요. 사실 형님이 8년 만에 낳은 아기는 외도로 낳은 아이였고 그 외도남은 형님보다 10살이나 어린 술집에서 만난 남자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를 낳고 뻔질나게 그 외도남을 만나러 다녔던 거예요. 아주버님은 수면제를 먹이고 외도남을 만나러 간 것도 모자라서 아주버님의 아이가 아니었다는 것도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건 저희 집 전체가 다 충격이었지만요. 조카가 아니었다면 평생 모를 일이었고 아주버님에게 당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절 불러다가 죄를 온팡 뒤집으려 했다는 것도 전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조카가 아니었다면 제가 좀 본유를 먹고 무해하고 귀여운 아기가 그렇게 된 줄 알고 저 역시도 답답할 뻔했으니 말이죠. 아니, 어떻게 형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에요? 둘째를 낳고 싶다고 다른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다니. 그것도 모자라 정리도 안 하고 계속해서 외도를 저지르고 진짜 무섭네요. 당신은 사람도 아니라고, 알아? 파렴치한 인간 같으니라고. 내가 아파트 명의 이전을 안 해주길 망정이지. 정말 소름 돋는다. 넌 유책 배우자야. 소송 들어갈 테니 그리 알아. 당신도 행복했잖아. 우리 준이 때문에. 그리고 아들이 있어야 어머님이 재산을 물려줄 것 같았어. 당신은 늙었지. 둘째는 낳아야겠지. 나도 방법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관리 좀 잘하고. 조금만 더 건강했어야지. 이건 당신 탓이야. 뻔뻔하게 참 내 핑계도 잘 된다. 내 친구들 다 지금에서야 애 낳는 애들도 있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네 바람을 합리화하지 마. 정말 지켜보는 것도 이렇게 소름이 돋는데 아주버님은 오죽하실까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소름 돋을 수 있는지. 아주버님이 나이가 많아서 외도를 저질렀다는 형님의 말에 아주버님은 뺨을 날려버렸고 결국에 이혼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무조건적인 유책 배우자가 형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은 정말 오래 걸렸어요. 조카의 증언으로 형님은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인정되어 추가로 기소되었고 아주버님은 외도남에게도 상간소송을 걸었어요. 그렇게 길고 치열한 싸움을 시작하신 거죠. 어른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조카는 정말 괴로워하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인 조카였기 때문에 집안 돌아가는 사정을 아주 잘 알았거든요. 조카가 참 안쓰러웠습니다. 길고 긴 1년 4개월 만의 소송 결과 결국엔 아주버님에게 상간남과 형님은 이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떨어졌고 양육권과 친권 또한 박탈당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수면제 먹인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님은 본인의 집에서도 아주버님과 헤어진 이유를 다 알았기 때문에 친정에서도 손절을 당하고 말았어요. 넌 내 딸도 아니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할 수가 있니? 김서방이 그렇게 착한데 어쩜 소름 돋게 그러니?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세상 사람이 등 돌릴 때 엄만 내 편이 되어줘야지.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내 말 좀 들어봐. 안 들어도 다 알겠다. 내 딸 내가 모르겠니? 평생 욕심만 많아가지고 넌 네 복을 네가 찬 거야. 다신 연락 마라. 엄마라면 내 편을 들어줘야지.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엄마도 내 성격 형성에 기여한 거잖아. 평생을 그렇게 남 탓만 하지 너는? 어릴 때도 그랬어. 그래도 친구긴 남자 만나서 시집 갔으니 이제 됐다 했는데
역시 넌 네 성격을 못 이겨. 이렇게 일을 저질렀지? 넌 내 딸 아니야. 아빠도 그렇게 전해달라고 하신다. 이제 알아서 살자. 그렇게 친정 식구들까지 외면을 하자 형님은 땅을 치고 후회가 됐는지 아주버님에게 무릎이 닳도록 빌어댔습니다. 여보,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진짜 내 실수야. 내가 당신같이 착한 남편을 두고 미쳤지 진짜. 미안해. 절대 안 봐줘. 게다가 재수 씨한테 덮어 씌우려고 했지? 더 소름 돋아. 내 아들도 아닌데 아들로 둔갑시켜 평생 살아가게 하려고 했다는 것도 그렇고 진짜 소름 돋고 기막혀. 아름이 볼 생각도 마. 아름이가 다신 당신 보기 싫대. 이제 그렇게 어리고 잘생긴 남자 옆에 있으니 둘이 아들 키우면서 잘 살면 되겠네. 아마 둘 다 위자료 주느라 개털됐으니 먹고 사느라 힘들 거지만 말이야. 네가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평생을 뼈저리게 느끼고 후회하고 살아. 여보, 나 버리는 거야?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내가 돈 한 푼 벌어봤냐고. 우리 엄마 아빠도 이제 다신 안 보겠대. 나 어떻게 당신이 책임져 줘야지. 제발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다신 한눈 안 팔 거야. 딱 눈 감고 용서해 주라. 응? 제발. 손 치워. 이 더러운 손. 당신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인간이니까 다신 나볼 생각도 하지 마. 가자, 아름아. 이젠 엄만 없을 거야. 엄마 다신 안 봐. 더러워. 난 아빠만 있으면 돼. 엄마, 아니 아줌마. 앞으로 평생 우리 볼 생각 마요. 아빠, 우리 가요. 그렇게 아주버님네 가족은 파탄이 난 채로 끝났어요. 형님을 잘 아는 사람에게 듣기론 머지않아 그 상간남도 형님이 돈 없는 개털이 되자 본인 아들과 형님을 버리고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은 여기저기에서 외면받고 지금은 아들을 키우기 위해 공장 생산직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에게 줄 딸 양육비와 지금 본인과 아들이 먹고 살려면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카는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아주버님도 최근 정말 좋은 분과 재혼을 하셨고 조카도 마찬가지로 새엄마를 너무 기쁘게 반기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아픔에서 벗어나 이제야 밝게 웃으시게 된 거죠. 아직도 그 분유를 준 제 탓을 하면서 당당하게 제 뺨을 날리던 형님 얼굴이 가끔 떠오르지만 그래도 모든 벌 달게 받고 지금은 죽은 듯 지내고 있으니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때 일이 너무 생생해 글을 한번 남겨보았는데 다들 놀라진 않으셨을지 궁금하네요. 이 이야기가 아주버님이 행복해지셔서 쓸 수 있었던 이야기 같아요. 성실하고 착한 아주버님과 조카를 가장 응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